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중반인 저는 직장인이자 가정주부예요. 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뒤로 쭉 친정아버지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 사연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던 30대 후반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릴 적부터 공부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넓은 세상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고요. 다행히 저는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친정이 대대로 큰 공장을 운영하던 집안이었고, 친정 아버지가 경영을 맡게 되면서 사업은 하루가 갈수록 확장되어 갔죠. 친정 부모님은 좌우명으로 삼으신 근검절약을 평생 지키며 살아온 분들이셨지만, 저희 공부를 위해서만큼은 아끼지 않는 분들이셨죠. 덕분에 저는 대학을 마치기 무섭게 긴 유학을 떠날 수 있었고, 원하는 만큼의 공부와 세상 구경을 다 마친 뒤에 귀국할 수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과 몇몇의 커리어까지 쌓고 귀국했던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친정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딸이 있어서 좋겠다는 칭찬이 자자했어요. 무뚝뚝한 친정아버지도 내심 저를 든든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그런 친정아버지에게 단 하나 걱정거리가 있었다면 당신의 건강과 저희 나이였어요. 친정아버지는 평소 너무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왔던 탓에 건강이 좋지 않았고, 당신이 그나마 건강할 적에 제가 결혼하길 바랐죠. 신부 입장만큼은 꼭 당신이 직접 시켜주고 싶다면서요. 세상의 모든 관심과 축복이 신부인 딸에게 쏟아져도 모자랄 결혼식에서 부모된 자리에 건강이 나쁘면 하객들의 눈물로 젖은 결혼식이 될지도 모른다면서요. 저는 친정아버지의 결혼 걱정이 전혀 불쾌하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야 언제든 결혼하고 자식도 낳아 가정을 꾸릴 생각이었으니까요. 다만 이상형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예의를 갖춰 대하며 행동거지가 올바르고 반듯한 남자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소개팅을 한번 해보지 않으련? 소개팅 누구? 또 아빠 아는 어디 사장님네 아들이랑? 고마운데 마음만 받을게요. 혹시 결혼 생각이 없는 거니? 있어요. 할 거라고 결혼. 좋은 사람을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거지. 미리 얘기하는데 난 돈 보고 결혼할 생각 없어요. 사람이 먼저지. 그럼 됐다. 약속 잡아보마. 네? 일단 만나봐. 만나보면 알 거야. 아, 뭘 자꾸 만나보래. 소개팅 상대는 친정아버지의 사업만큼이나 큰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주의 막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거 혹시 말로만 듣던 정략 결혼인가 싶었던 탓에 처음에는 영 내키지를 않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그럴 뿐은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친정아버지의 거듭된 설득에 못 이기는 척 일단 한 번은 만나보기로 마지못해 결정했어요. 물론 돈만 많았지 인성이 글러먹은 남자라면 당연히 퇴짜를 놓을 생각이었답니다. 그런데 별 기대 없이 만난 소개팅남은 뜻밖의 참 좋은 남자더군요. 친정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던 재력과는 다르게 소탈한 차림새가 눈에 띄었죠. 자신을 꾸미는 건 좋지만 나 졸부 입네 티내는 것처럼 남들 연봉만큼의 명품을 둘둘 말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는 꼴은 딱 질색이거든요. 요즘은 10대 대형 재벌가 사람들도 그 정도로 하고 다니지는 않기도 하고요. 소개팅남은 소탈한 모습도 소탈한 모습이었지만 식당이며 카페며
직원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척이나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원했던 모든 이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며 올바르고 반듯한 행동거지에 이상형 바로 그 자체. 저는 그 사람에게 빠져버렸고 서로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던 저희는 오래지 않아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던 날 예비 신랑이 조심스레 하나의 걱정을 말하더군요. 있잖아 자기야. 혹시 놀랄까봐 그러는데 응? 뭐를? 우리 부모님이 좀 검소해. 좀이 아니라 많이. 괜찮아. 우리 부모님도 검소해. 살고 계시는 집도 많이 낡았고 우리 건물이긴 한데 조만간에 리모델링할 예정이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이 먼저지. 시댁은 예비 신랑의 기뜸과 저희 예상보다 훨씬 소박했지만 큰 걱정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큰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사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검소한 시댁의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었죠. 평생을 근검절약의 아이콘으로 살아오신 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죠. 역시나 친정 부모님과 예비 시부모님들은 참 잘 맞는 사돈지간이었어요. 삶의 여정과 가치관, 그리고 태도까지 모든 부분에서 무척이나 닮아있더군요. 그래서였을까요? 양가 어느 쪽이 먼저랄 것도 없이 큰 허례허식은 멀리하면서 정갈한 결혼식을 치르기로 마음을 맞추었죠. 마침 모 연예인 부부의 결혼식을 통해 스몰 웨딩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던 시점이라 저희 예비 부부도 흔쾌히 동의했고요. 단 하나 친정아버지가 큰 돈을 써야겠다고 무척이나 강력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예비 부부의 신혼집을 친정아버지가 직접 마련해 주어야겠다는 고집이었죠. 친정아버지가 신혼집으로 점 찍어둔 곳은 강남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거래가가 35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저 또한 부모님을 닮아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35억짜리 아파트는 썩 내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하며 저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셨던 친정아버지의 갑작스런 행동이 쉽게 납득이 가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레 여쭈어 보았죠.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35억이야 35억. 남들은 평생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라고요. 돈은 신경 쓰지 마. 아빠 그 정도 능력은 있어. 아빠 능력 없단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아빠랑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니까. 평생 근검절약을 지켜오시던 아빠답지 않은 생각이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어디 건강에라도 문제 생겼나 싶어서. 친정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셨고 이내 내어놓는 속이야기에 저는 친정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러지. 근검절약 유난 떠는 부모를 만나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한 너한테 미안해서. 자꾸 왜 이러실까? 내가 누리지 못한 게 뭐가 있다고요. 대학교는 내 돈으로 다녔나? 유학은 나라에서 보내줬대? 그거 다 엄마 아빠 돈이고 두 분 덕분에 누린 거잖아요. 난 그걸로 충분해.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 아빠가 시집가는 딸에게 해주는 선물이야. 눈 딱 감고 받아. 결국 저희 예비부부의 신혼집은 친정아버지가 마련하게 되었죠. 처음 점 찍어두었던 강남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35억짜리 그대로요. 친정아버지는 그 신혼집을 저와 예비신랑 공동명의로 잡아주었어요. 예비시부모는 집은 원래 남자 쪽에서 해가는 거라면서 만류하기는 했지만 굳이 친정아버지의 뜻을 거꾸려들지는 않았죠. 피차 서로 큰 사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사업과 뚝심을 섣불리 거꾸려들었다가는 피곤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까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결혼식을 코앞에 두던 날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예비 시댁에 이상 징조가 포착되었죠. 저는 친정아버지가 회복되기까지 결혼을 몇 달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예비 신랑과 시댁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며 성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일리 있는 말이었죠. 건강이 나쁜 집안 어른 생전에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예식을 서두르는 사람들 이야기는 아주 흔하잖아요. 문제는 친정아버지가 큰 문제가 아닌 단순 과로로 인한 실신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을 설득했어요. 친정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한 뒤에 양가 어른들 모두가 함께하는 결혼이 좋지 않겠냐고요. 저희 강한 주장에 결국 결혼식은 연기되었어요. 좋은 날도 다시 받고 식장도 다시 잡고 하느라 6개월 남짓 정도요. 결혼이 미루어지면서 예비 시댁에 이상 징조는 일단락 되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친정 아버지가 신혼집에 잔금을 치르던 날 또 하나의 이상 징조가 터져 나왔죠. 아니 글쎄 식도 올리지 않은 신혼집에 주인인 부부도 아직 입주하지도 않은 신혼집에 심지어 그거 우리 친정 아빠의 돈으로 마련한 신혼집인데도 예비 시댁 식구들이 들어앉아 살림을 차려버린 것입니다. 저와 예비 신랑의 신혼집이었지 시댁 식구들을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는 없었기에 저는 예비 신랑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시댁 놔두고 신혼집에 왜 굳이? 그러자 예비 신랑은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은 채로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살던 건물이 갑자기 리모델링 들어가게 돼서 당분간만 지낼게, 당분간만. 차라리 호텔 같은 데로 모시는 게 편하지 않겠어? 알잖아. 우리 엄마 아빠 짠돌인 거.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며느리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그거 둘 다 마음 불편해하실 분들이야. 아무리 그래도 세상 이러는 법은 없어. 부부가 자리 잡지도 않은 집에 살림부터 차려버리는 법은 없다고. 살림을 차리긴 누가 차려. 딱 한 달. 잠깐 머무는 거라니까. 진짜 딱 한 달. 리모델링 끝날 때까지만. 예비 신랑과 신랑이를 벌이던 저는 시댁 건물에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딱 한 달 동안만 신혼집에 머물겠다는 약속을 거듭 받아내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도 누차 약속을 받았죠. 그렇게 시댁 건물의 리모델링이 끝난다는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고 또 3달이 지났죠. 하지만 예비 시댁 식구들은 신혼집에서 떠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아주 평생 눌러 앉아 살겠다는 기세더군요. 그 기간 동안 관리비와 공과금 등의 비용들은 모두 저의 계좌에서 빠져나갔죠. 그 무렵부터 저는 예비 시댁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시작했어요. 친정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섣부른 행동으로 섣부른 파혼을 빚을 수는 없었기에 저는 제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나선 저는 리모델링 중이던 예비 시댁 건물을 찾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리모델링 완공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뜻밖의 진실 앞에 기겁했어요. 리모델링 중이라던 시댁 명의의 건물. 제가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렸던 집이 있는 그 건물이 시댁 명의가 아니랍니다. 건물주는 생판 처음 보는 다른 사람이었고 예비 시댁이 살던 집에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비 시댁은 월세를 내지 못한 탓에 보증금까지 모두 까먹고 쫓겨난 신세라더군요. 혼란스러웠어요. 그 큰 사업을 하는 예비 시댁이 월세가 없어서 쫓겨난 상황이라니. 아, 이 결혼 뭔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싶었죠. 그 복잡한 마음을
제일 친한 친구에게 남몰래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친구가 의문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있잖아, 놀라지 말고 들어. 오늘 알아낸 일로도 충분히 놀랐어. 더 놀랄 일이 뭐 있다고. 아, 뭔데, 응? 니네 시아버지 될 자리 말인데 좀 이상해. 우리 부모님 통해서 너네 예비시댁 사업 쪽이랑 인연이 아주 살짝 있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그 회사 대표랑 니네 시아버지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 같단 말이야. 뭐? 그런 걸 왜 이제 얘기해?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쪽 회사 대표 명함이랑 청첩장 이름이랑 같은 이름은 맞는데 암튼 내가 기억하는 그쪽 회사 대표 얼굴이랑은 달랐어. 다른 때 같았으면 에이,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겠지 하면서 넘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미 저는 예비 시댁을 향한 의문을 품고 있던 상태잖아요. 친구의 말에 더 큰 의문에 빠졌고 곧장 확인에 나섰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댁의 사업이라던 회사 대표의 이름은 최국현. 예비 시아버지의 이름 또한 최국현. 하지만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예비 시아버지의 이름인 최국현이 최근에 개명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최근이 언제냐면 바로 친정아버지가 그쪽 집안 사람들을 알게 된 직후에 저에게 소개팅을 제안했던 사이에 어느 날이었죠. 예비시댁은 사업가도 뭣도 아니었어요. 건실한 사업가인 척 감쪽같이 사칭하고 저와 친정 식구들의 사람을 보는 눈까지 맞추어가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일 뿐이었어요. 예비시댁 식구들 모두가 동참한 결혼 사기. 목표는 당연히 친정의 돈이었겠죠. 저는 파혼을 마음먹은 한편으로 그 가족 사기단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심했고 그 속내를 숨긴 채로 차곡차곡 증거들을 모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래지 않아 모든 증거들을 확보한 저는 파혼 선언을 위해 가족 사기단이 무덤 점거하고 있는 신혼집을 찾았죠. 마침 그간 대면대면해져 있던 저의 태도에 마음이 조급해져 있던 모양이더군요. 행여 이대로 멀어지다가 결혼이 깨지기라도 할까 걱정했던 모양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흉악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라고요. 예, 너희 요즘 무슨 일 있니? 어머님 눈에도 있어 보이시나 봐요. 눈치가 그렇더만 뭐 갑자기 대면대면해진 것이 싸웠구나. 저는 싸운 적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드님께 물어보던가요. 그쪽 생각은 혹시 모르잖아요? 어머머머, 얘가 진짜 왜 이래? 너 혹시 다른 남자 생겼니?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워낙 경황 없는 일이 있어나서요. 이래서 결혼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피곤하네요. 용건만 짧게 부탁합니다. 안 되겠다.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자. 그리고요? 혼인신고부터 하고 애부터 가져.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혼자 임신은 흉이 아니라 축복이라잖니. 다들 그렇게 한 입을 덮고 아이도 낳아가면서 맞춰가며 사는 거야. 첫날 밤은 언제가 좋겠니? 분위기도 낼 겸 신혼집 비워주마. 그냥 파혼이나 하죠. 뭐? 파혼을 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파혼을 해야겠어요. 유감이지만 당신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시죠. 버텨봤자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그러자 그 가족 사기단은 의외로 순순히 파혼을 받아들였어요. 아쉽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너의 뜻이 그러하다면야 알겠다. 아쉬워도 어쩌겠니?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자. 저는 분명 보았어요. 순순히 파혼을 받아들이는 가족 사기단이 저 몰래 아쉬운 입맛을 다지는 모습을요. 그럼에도 저는 그 가족 사기단이 점거하고 있던 신혼집에 그들을 계속 머물게 내버려 두었어요. 물론 다 생각이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그들은 며칠 사이에 무슨 작당들을 마쳤는지 이제는 아주 대놓고 돈 요구를 해오더군요. 저와 예비 남편의 공동명의였던 신혼집의 지분 중 저의 지분만큼인 절반을 내놓으라는 강요였죠. 파혼의 이유가 저에게 있으니 파혼으로 인해 사회적 체면에 손상이 간 만큼 피해 보상을 해놓으라나 뭐라나. 속으로 웃었어요. 사기꾼도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나? 싶어서요. 제가 그들의 요구를 가짱게 여기거나 말거나 그들을 혼내줄 계획을 준비하고 있거나 말거나 가족 사기단은 스스로 죄를 늘려버리더라고요. 싫다면 어떡하실래요? 받아내야지. 그니까 어떡해요. 며느리 될 뻔했던 사람 앞에서 할 말은 아니긴 하다만 사업 크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알게 되는 법이야. 그중에는 힘께나 쓰는 사람들도 널렸다. 조폭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야 조폭이 맞겠지. 아, 네. 정리하자면 이렇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혼집 지분의 절반을 내어놓지 않으면 조폭을 동원해서라도 받아가겠다. 맞죠? 가볍게 듣지 말어. 우린 진심이야.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면야 조폭보다 더한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수가 있어. 너희 가족 모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겁먹은 척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협박죄 추가죠. 물론 신혼집 지분은 넘겨주지 않았고 제가 소송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전혀 들키지 않은 채로요. 저는 그 길로 준비했던 해외여행을 떠나버렸어요. 마침 베트남에 막 새로 진출한 참이었던 친정아버지의 공장을 제가 맡아서 경영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새 공장이 자리를 잡기까지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고 해외 커리어가 있던 제가 적임자였죠. 제가 베트남 출장을 떠나 있던 기간만 장장 3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가족 사기단은 안심하고 신혼집에 머물며 하하호호 즐겁게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굳이 제가 지분을 넘기지 않아도 35억의 절반이면 17.5억을 이미 꿀꺽한 셈인데다가 하루하루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제 예상대로 그 사람들의 욕심은 17.5억 그리고 올라가는 집값만큼의 플러스 알파에 머무를 만한 것이 아니더군요. 제가 베트남 출장을 떠나 있던 3년 동안 그 가족들은 종종 저에게 전화를 걸어 신혼집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는 협박을 가해왔어요. 저는 그 모든 통화들을 꼬박꼬박 받아주었고요. 당연히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절대 내뱉지 않으면서도 괜히 네네 도돌이표나 찍어대면서 통화를 질질 끌었죠. 왜냐고요? 입만 열면 조폭 운운하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협박죄의 증거였던 데다가 국제전화 요금, 그거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기왕 가족 사기단에게 파멸을 안겨주기로 결심한 이상 10원짜리 하나하나 알뜰하게 파멸시켜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신혼집의 공과금과 관리비 등의 지출 또한 모르는 행세를 했어요. 그리고 출장을 마치던 날 한국행 귀국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한때 예비 신랑이었던 남자에게 전화를 걸고는 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비행기 탈 시간이니까 짧게 말할게. 공항으로 나와. 거기서 깔끔하게 다 정리하자. 귀국한 제가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신혼집 지분을 받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 사기단은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었어요. 베트남을 떠나기 얼마 전 저는 회사 법무팀을 통해 가족 사기단을 협박죄로 형사 고소해 두었어요. 제가 3년간을 수집해둔 증거들을 확인한 경찰들은 가족 사기단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내 구속수사를 위해 가족 사기단 검거에 나섰던 것입니다. 제가 가족 사기단을 굳이 공항으로 불러낸 이유 또한 경찰을 돕기 위해서였고요. 그날 밤 저는 구치소로 이동 전
유치장에 임시 수감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았고 예비 신랑이었던 남자를 접견했어요. 처음엔 우습더라. 사람을 얼마나 쉽고 만만하게 봤으면 이딴 짓이나 꾸몄을까?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사랑했던 사이야. 당신 시부모 될 뻔했던 분들이고. 속아서 했던 가짜 사랑이었지. 속아서 할 뻔한 가짜 결혼이었고. 처음엔 우스웠는데 그래서 더 자꾸 화가 나더라고. 그쪽들처럼 어설픈 벌레들한테 속아버린 친정아빠가 나에게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을까 싶어서. 지랄 연병을? 속인 사람이 죄냐? 속은 사람이 병신이지? 누가 지랄인지는 법원에서 차근차근 얘기하기로 하고 똑똑히 알아둬. 당신들 아주 끝장을 내버릴 거야. 평생 알거지. 죽을 때까지 빚더미의 이자에 쪽쪽 빨리는 신세. 강 좋다. 수갑이나 차고 있으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지 아주. 우리가 왜? 뭘 잘못했다고? 한평생 정직하고 사람 믿으면서 살아오신 친정아버지를 바보로 만든 거. 우리 가족을 속여서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던 거. 그리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궁금하지? 나머지 내 변호사랑 얘기하시고 사식이 먹고 싶으면 그것 또한 변호사한테 얘기하시고 혹시 모르잖아? 인심 크게 써서 옥수수 크림빵 하나 정도 넣어줄지? 식구들끼리 한 입씩 나눠 먹으면 되겠네. 오손도손. 제가 돌아서는 순간까지도 그 남자는 뻔뻔한 낯짝을 거두지 않았어요. 머리를 조아리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누가 보면 저 남자는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유치장에 들어왔구나 싶을 지경이었죠. 그래 봤자 오래가지 못할 뻔뻔함이었지만요. 마침내 저의 고소 퍼레이드가 시작되었거든요. 그 사기단이 협박죄가 인정이 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기 무섭게 사기 결혼을 주선해서 신혼집 지분 중 절반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에 대한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죠. 그 사기 혐의 또한 모두 인정되었고 거기에 협박죄로 받았던 벌금형 전력까지 참작되어 교도소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큰 사업가를 사칭한 것에 대한 형사 고소는 보너스였어요. 제가 워낙 오래 준비하기도 했고 증거들이 확실했던 덕분에 아주 손쉬운 일이었죠. 물론 거기서 멈출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신혼집 지분 중 예비 신랑의 명의로 넘어가 있던 절반의 지분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걸었고 이 또한 승소했습니다. 신혼집의 모든 지분은 완전하게 저희 명의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형기를 마친 그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던 날 저는 그들에게 청구서 하나를 날렸어요. 그 사람들이 신혼집에 머물러 살았던 기간 총 3년 6개월. 그 긴 시간 동안 신혼집을 사용했던 것에 대한 임대료 청구서였어요. 강남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청구되었죠. 가족 사기단은 청구서를 받아들기 무섭게 저에게 달려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더군요. 여보, 자기야,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우리 한 번만 살려줘. 응? 말 똑바로 하시죠. 누가 당신 여보고 자기야? 미안합니다, 선생님. 아니, 여사님. 저희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임대료를 조금 깎아주기라도 하세요. 이 정도면 직장인들 10년 뻣빠지게 벌어야 갚을 수 있을까 말까 한 돈입니다. 미리 얘기했잖아. 당신들 아주 끝장을 내버릴 거라고. 평생 알거지. 죽을 때까지 빚더미에 이자에 쪽쪽 빨리는 신세. 그러게 교도소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나왔어야지.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기친 거 생각하면 너넨 그냥 계속 거기 있어도 시원찮어.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서 가만히 있었을 것 같니? 교도소에서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전과자 입장이라 취업 같은 것도 어려워요. 봐주십시오. 빚 갚다 굶어 죽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럽시다. 좀 깎아는 드릴게.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나? 100원 단위는 안 받을게요. 1000원 단위부터 계산해서 내면 돼. 야씨, 지금 그걸 말이라고? 겉봐, 바로 본성 나오네. 이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는 거지. 암튼 이런 부류의 전과자랑은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역겨우니까 그만 꺼져 주시죠.
맞다. 선물 하나 더 있으니까 가져가. 지금 열어봐도 좋고, 나중에 열어봐도 상관은 없고. 제가 봉투 하나를 건네자 그 사람들은 혹시 돈인가 싶었는지 급히 봉투를 찢기 바쁘더군요. 하지만 봉투 안에 들어있던 종이가 드러나기 무섭게 가족 사기단은 아수라장이 되고야 말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여자는 그냥 주저앉았고 예비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사람은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신랑은 먼 산만 보더라고요. 그 종이는 바로 또 다른 청구서였어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제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되었던 관리비와 공과금 청구서였습니다. 그 청구서 또한 가족 사기단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액이었죠. 살짝 귀띔을 드리자면 한 달 관리비로 1, 200은 아주 쉽게 넘어가는 돈이었어요. 사기꾼 가족은 일용직이나 전전하는 신세가 되어 있어요. 그나마 전과자 처지에 일용직조차 쉽게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더욱이 겨우겨우 벌어들인 몇 푼 안 되는 수입마저도 거의 대부분이 저에게 자동 인출되고요. 제가 청구했던 신혼집의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모두가 고스란히 빚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거액인 탓에 종종 야반도주를 시도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번거로울 일 없어요. 제가 고용한 합법 채권 추심업체가 그들을 끝끝내 찾아내 돈을 받아내거든요. 이 시간에도 이자는 쭉쭉 불어나고 있죠. 현재 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일구었어요. 남편은 인품, 능력, 무엇 하나 빠지지 않을 만큼 좋은 반려자예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고맙고 소중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으셔도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시죠? 오늘은 한 번 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